낭만서점 40회 첫 번째 트랙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입니다. 네, 허 씨랑 이렇게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격주로 만나다가 지금 기록이에요. 5일 만에 만났나요? 그러게요. 지난주 녹음은 이제 주의 후반에 있었고, 네. 이번 주 녹음은 좀 주의 중반에 있네요. 제 어떤 친한 친구보다 경환 씨를 자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인간관계가 좁고 얇은 편이라 친구들을 거의 만나지 않는데 경환 씨만은 늘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저희 나이대가 친구 만나서 노닥거릴 수 있는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은 그런 나이대잖아요. 오늘 다루는 책에도 나오는데 프리랜서가 프리한 시간에 돈 버는 사람이 아니고 프리한 시간을 사기 위해서 돈을 버는 직업인 것 같다. 맞습니다. 대사도 나오는데 정말 너무 공감이 가더라고요. 거기를 읽는데. 프리한 시간이 도무지 나지 않는 프리랜서의 삶. 그러게요. 네. 참 시간으로부터 프리한 게 아니라 돈으로부터도 프리하다. 그 얘기는 돈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주 굉장히 프리합니다, 저희들이. 여러모로 저는 자유주의자가 원치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네. 저희가 뭐 시작하자마자 책 이야기를 꺼낼 만큼 재미있게 읽은 소설을 오늘 다루게 됩니다. 바로 김호연 작가의 연적이라는 책인데요. 오늘 40회 첫 번째 트랙에서는 연애의 경쟁자라는 제목을 달고 김호연 작가의 연적 이야기 나눠보고, 두 번째 트랙으로는 잠시 후에 김호연 작가님 오셔서 또 녹음을 합니다. 인터뷰, 대담 나눌 텐데요. 아마 이 다음 주에 업데이트가 될 테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스트로우 님이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2개를 남겨주셨어요. 예. 부끄럽지만 드디어 제가 먼저 읽은 소설을 다뤄주셔서 반가운 마음에 댓글 남깁니다. 미리 듣기만 들어도 두 분의 연기 내공이 상당해진 것을 실감합니다. 기대돼요 하셨습니다. 예, 이 책은 아마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겠죠? 네. 워낙 그 베스트셀러였고 미리 읽으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책을 다룬다고 했을 때 또 흥미롭게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을 가지고 39회 녹음한 지가 지금 5일이 채 되지 않았고, 이 방송이 업데이트된 지 이틀도 채 되지 않았는데 재빠르게 댓글을 달아주신 스트로우님께 책 선물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사실 이 한 번밖에 없기도 하고요. 여러분, 댓글이 댓글은 스피드입니다, 여러분. 경쟁률이 또 상대적으로 적은 공간이기 때문에 책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네. 그리고 지난주에도 이제 그 업데이트 텀과 저희가 방송하는 시간이 또 하루 이틀 차이다 보니 제가 없었던 그 방송을 못 듣고 왔는데 가는 길에 들었어요. 그러셨어요. 제가 굉장히 아픈 걸로 돼 있더군요. 거의 뭐 사경을 헤매시는. 네, 좀 아프긴 했지만 뭐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아프기 때문에 다른 스케줄은 안 될까요? 했을 때 나머지 두 분이 너무 바쁘셔서 서로 스케줄이 안 맞다 보니 허희 씨가 하셨습니다. 한편에. 여러분, 저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저 어머니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그 방송 많이 아프냐고. 아이고. 어머님이 또 들으시는데. 네, 들으셨나 봐요. 예. 아이고, 예. 그 스트로우님이 2개를 남겨주셨다고 했는데요. 하나 더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추리 소설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 평론가님도 같은 취향이신 것 같아서 재밌게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소설 많이 다뤄주세요. 저도 지난 방송에 경환님 안 계셔서 아쉽긴 했어도 바른 말, 바른 템포 주의하며 읽어주시는 허이님 특별편 좋았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정말 정확한 표현 같아요. 바른 말, 바른 템포로 읽어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항상 어떤 컴플렉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 그건 시옷 발음이 잘 안 된다는. 시옷 발음. 너무 어렵습니다. 그 혀가 길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좀 짧은 것 같기도 합니다. 짧은 건가요? 예. 그리고 더 큰 지금 문제는 제가 지금 구내염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요즘 좀 스케줄이 아이고, 이것저것 피곤하셨구나. 뭐 겹치는 바람에요.
잠을 잘 못 잤더니 입안에 뭐가 나가지고 지금 고통스럽죠, 그거. 예, 발음을 잘 못하겠어요. 입을 크게 못 벌리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현재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 발음이 좀 네, 그렇더라도 여러분 평소랑 비슷한데요. 그런가요? 네,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고통을 참고 네, 예, 발음을 하겠습니다. 네, 댓글을 2개나 달아주신 굉장히 스피디하게 달아주신 스트로우님께는 공지된 메일 주소로 메일을 주시면은 저희가 책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가득한 그리고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 서점입니다. 네, 그럼 김호연 작가의 연적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김호연 작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1974년 서울에서 태어나서 고려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고 첫 직장인 영화사에서 공동 작업한 시나리오 이중간첩이 영화화되면서 시나리오 작가가 되셨습니다. 두 번째 직장인 출판사에서 만화 기획자로 일하면서 쓴 SF 만화 스토리 실험인간지대가 제1회 부천 만화 스토리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면서 만화 스토리 작가가 되었습니다. 또 출판사 소설 편집자로 남의 소설을 만지다가 급기야 전업 작가로 나섰고요. 이후에 젊은 날 닥치는 대로 글쓰기를 실천하던 중에 장편 소설 망원동 브라더스로 2013년 제9회 세계문학상 우수상을 수상하면서 소설가가 되었습니다. 네, 현재 망원동 옆 성산동에 살고 있고 1930년 경성 신문물 권투에 빠진 청춘들에 대한 시나리오를 쓰고 있고 누군가를 대신해 여행하는 것이 직업인 대리 여행자에 관한 소설을 준비 중입니다. 네, 김호연 작가님의 소개 글이 상당히 깁니다. 네, 독특하네요. 최근에 쓰고 계신 그 글들에 대한 소스까지도 던져주셨네요. 네, 이 작가 소개가요 연적에는 실려 있지는 않습니다. 연적에는 그냥 시나리오 작가, 만화 기획자, 출판 편집자를 거쳐 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건 네이버에서 발췌한 내용이죠. 김호연 작가님은 제가 망원동 브라더스 그러니까 첫 장편 소설로 알게 되었는데요. 정현 작가님과 진행을 할 때 낭만서점에서 언급을 하고 또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본격적으로 이 망원동 브라더스를 다루진 않았는데요. 그때 신간을 소개하는 코너에서 제가 이 작품 재미있다, 여러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추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장편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자 추천을 했습니다. 저희 작업실도 망원동에 있어서 망원동 성산동이에요. 거기 사시나 봐요. 네. 가까운 데 계시네. 저도 뭐 이쪽 망원동, 성산동 자주 가는데요. 제가 또 이렇게 지나다니는 길목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망원동 브라더스가 또 탄생한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예. 워낙 이 다양한 이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뭐 시나리오 작가도 하셨고요. 뭐 만화 스토리 작가도 하셨고 또 소설가이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재미는 보증되네요. 재미. 네, 스토리텔러라고 불러야 좀 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네. 이런 김호연 작가님, 이따가 직접 모시고 한번 다 여쭤보죠, 뭐. 네, 직접 모시면은 뭐 이 1930년 경성 신문물 권투에 빠진 청춘들에 대한 시나리오 어떻게 돼가 것인지, 대리 여행자 이건 어떻게 돼가는 것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다양한 이력을 가지게 되셨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잖아요.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다룰 연적 줄거리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죠. 네. 출판사 편집자로 일하던 소심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고민중이에요. 그는 어느 날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 재현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황망한 마음으로 그녀의 장례식장에 간 고민중은 그곳에서
재현이 자신을 만나기 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 그러니까 재현의 전전 남자친구 앤디를 알아보게 됩니다. 이 다시는 볼 일이 없을 것 같던 두 사람은 재현이 세상을 떠난 지 일주기가 되던 해 납골당에서 우연히 재회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현의 가족은 재현을 추모하기 위해 납골당을 찾지 않았죠. 그 사실에 화가 난 이 덩치가 크고 성격이 다혈질인 앤디는 납골당에 안치되어 있는 재현의 유골을 평소 그녀가 좋아하던 장소에 뿌려주자고 고민중에게 제안을 합니다. 엉겁결에 앤디의 제안을 받아들인 고민중은 납골당에 있는 재현의 유골함을 몰래 가지고 나옵니다. 그들은 재현을 자유롭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가득한데요. 그렇지만 재현과의 추억이 깃든 장소를 찾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 여자를 사랑했던, 그렇지만 성격은 정반대인 이 두 남자는 그녀를 더 좋은 곳으로 보내기 위해 남해와 여수 또 제주도로 티격태격하며 떠나게 됩니다. 과연 이들의 기묘한 여행은 어떻게 끝나게 될까요? 네, 정말 여기 나오는 캐릭터들부터 흥미롭고요. 전혀 같이 여행을 떠나서는 안 되는 관계의 두 남자가 네. 네, 연애 경쟁자, 두 연적이 같이 여행을 떠난다는. 그래서 여행을 떠나기 시작할 때부터 제가 마음이 부풀어오더라고요. 어떤 마음이 저는 부풀어오르셨어요? 기본적으로 예. 이런 장르의 소설이나 영화에 반응을 하는 어떤 센서를 가지고 있어서 제주소년 3집에도 예. 로드무비라는 곡이 있습니다. 뭔가 길을 떠나는 그냥 장르적으로 로드무비면 다 좋아해요. 뭐 아무튼 주인공 둘이서 어디 가면 예. 그냥 무조건 재밌더라고요. 뭐 델마 루이스처럼. 네, 그렇죠. 예. 델마와 루이스도 그렇고 아예 로드무비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예. 그 영화는 이제 동성애 영화였고 네. 등등등이 있었죠. 갑자기 생각은 안 나지만 굉장히 많잖아요. 예. 우선 이 연적이라는 제목 네. 사실 요즘엔 거의 쓰지 않는 말이잖아요. 그러게요. 이제 연적. 붓글씨 쓸 때 이렇게 위에 놓는 맞아. 네. 그런 거 생각하고 종이 안 움직이게 네, 네, 네. 이렇게 고정하는 그 연적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서예를 다루는 그렇죠. 소설인가? 그래서 굉장히 정통성 있는 한국의 문화를 다루는 예술가의 것인가. 혼 뭐 이런 네. 그런가 싶었는데 전혀 그런 내용은 아니더군요. 예. 네. 연적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연애의 경쟁자 또는 연애를 방해하는 사람이라고 나오는데요. 연적. 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연애를 할 때요. 네. 뭐 알게 모르게 연적에 대한 공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그렇죠. 좋아하는 어떤 사람을 누군가 채갈까봐. 네, 또 다른 경쟁자가 나타나서 뭔가 싸워야 되는 그런 기묘한 삼각관계에 대해서 물론 뭐 현실에도 잘 있을 수도 있겠죠. 네네. 그런데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이 삼각관계가 진짜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삼각관계 없는 드라마 없죠. 그렇죠. 사각관계 뭐 이렇게 가는데. 그렇죠. 그리고 현실에서 연인에게 이렇게 걸려 있는 그런 연적 관계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상 속에서 만들어내기도 하고. 맞아요. 예, 그게 심한 사람은 병이 되기도 하고. 망상에 그렇잖아요. 시달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연적이라는 것, 그러니까 사랑을 두고 경쟁을 한다는 것. 그러면 필연적으로 그 두 사람은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마치 한 여자를 두고 결투를 벌이는 그런 중세 시대의 무슨 기사들처럼. 예. 그런데 이 소설에서 두 연적은 싸우기는 하지만 또 네. 무슨 뭐 죽일 듯이 서로를 잡아먹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서서히 서로를 더 알게 되고 서로의 모습에서 또 자기 모습도 보게 되고 특히 주인공의 모습은 많이 바꿔놓죠. 네네. 예. 그 캐릭터를 먼저 분석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그 전전 남자친구는 헬스클럽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네, 앤디라는 남성인데 네. 근육돼지로 불리고 있죠. 근육돼지. 네. 전형적인 근육돼지라고 주인공이 이제 비아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소설의 1인칭, 그러니까 소설을 이끌어가는 화자인 나, 고민중인데요. 네. 이름부터 네. 이름 고민 중이에요. 네.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정장애자라고 본인을 평가하는데요. 그래서 중간에 그런 얘기도 나와요. 두 사람 서로 본인의 부모님을 탓하면서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 있냐. 네.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이 앤디 강이라고 본인을 소개하는데요. 이 앤디 강의 원래 이름은 강병균입니다. 네, 병균. 예, 병균이. 그리고 그 형의 이름은 강세균. 네. 예, 세균과 병균. 세균, 병균. 예. 어떻게 이런 아버지가 있을 수 있냐고 이제 울분을 토하죠, 중간에. 예.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 병균이란 이름으로 자꾸 놀림을 받다 보니까 자꾸 싸울 일이 있었고 그렇게 싸우다 보니 이제 근육이 키워졌고 그렇죠. 근육돼지가 되었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약간 자기 합리화 같기도 하고요. 네. 반면에 고민중도 아버지가 아무렇게나 이름을 지었을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이게 심오한 대의를 네. 갖고 있습니다. 동생은 민주예요. 네. 고민주. 네. 그래서 민주, 통일까지 낳으려고 하셨는데 통일을 못 낳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민주화 운동을 앞장서서 하셨던 그런 이력이 있는 아버지시고 한데 아버지께서 민주화 운동 이후에 학원을 차리셨죠. 네, 학원을 차리셨는데 그 어떤 강직한 그 정신과는 다르게 약간 이율배반적인 행동들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그래서 아버지의 동료들로부터 질타를 좀 받는 네. 그런 아버지셨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좀 이따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아들과 아버지의 갈등이라는 건 또 네. 세대적인 투쟁이기도 하거든요. 또 분명히 비판받을 만한 지점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 점에서 저희가 좀 더 이따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민주, 통일 이거 마치 요즘에 대한민국 만세 네네.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짓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이나 민국이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근데 만세는 약간 나중에 크면 반드시 놀림받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을 늘 갖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름 가지고 놀림받는 게 꽤 큰 스트레스잖아요. 그럼요. 진짜 큰 스트레스. 또래 집단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럼요. 저는 원래 이제 본명이 이제 끝에 행으로 끝나거든요. 네네. 돌림자인데 항상 이 행자 때문에 이 초등학교 때는 행주, 은행.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떠올릴 수 있는 어휘는 그러니까. 두 글자입니다. 대체로. 그래서 저한테 맨날 뭐 은행이니 행주니 뭐 이걸로 양호했네요. 네.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이쯤에서 고민중과 앤디가 납골당에서 만나게 되는 장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내의 추모를 방해하지 않으려 서둘러 지나친 그곳에 재현의 유골함이 있었다. 누구지? 나는 조심스레 사내의 얼굴을 살피곤 놀란 표정을 감춰야 했다. 나를 의식한 사내 역시 고개를 돌렸다. 사내도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불편함을 느꼈지만 사내 옆에 그대로 선 채 그녀의 유골함을 바라보았다. 사내가 코를 한번 훌쩍이더니 저벅저벅 구둣발 소리를 내며 사라졌다. 놈이다. 1년 전 장례식에서 마주친 그놈. 놈은 재현이 나를 만나기 전 사귀던 남자였다. 불편할 수밖에 없는 마주침을 뒤로하고 재현이 있는 곳을 바라보았다. 놈을 제외하곤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듯 그저 한재현 이름 석자가 박힌 유골함만이 창 너머로 보일 뿐이다. 대리석 바닥을 때리듯 공격적인 구둣발 소리가 다가왔다. 놈이 분명하다. 왜 다시 오는 거지? 나를 공격하려는 건가? 왜 왔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지? 복잡한 심경 속에서 나도 모르게 분하다는 생각이 올라왔다. 이상한 자존심이 발동했다. 나는 고지를 사수하는 전사의 심정으로 발을 딱 붙이고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한 여자를 같이 사랑했던. 네네. 물론 시간차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동시에
두 남자가 한재현이라는 여자를 사랑했던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들의 관계라는 건 좀 미묘합니다. 그렇죠. 완전한 경쟁자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다만 시간차를 두고 전 남자친구와 전 남자친구라는 네. 그런 이제 위치를 갖고 있는 네. 건데요. 고민중이라는 이 주인공이 지금 이 근육질의 사내를 처음 봤던 순간은 사실은 사귀던 그 날들 속에서 네. 한번 여자친구가 밖에 나갔다 온다고 해서 창밖을 빼꼼히 내다봤더니 이 근육질의 사내 강병균 앤디가 무릎을 꿇고 한재현 앞에서 이제 막 빌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 거였죠. 예. 그 이후로도 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이제 계속 연애를 하다가 주인공인 고민중도 한재현 양과 헤어지게 되었고 부고를 듣고 나서 장례식장에서 두 번째 만나고 그리고 일주기가 된 오늘 이 장면에서 만난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고민 중이기도 하고 앤디이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의 모습이 예전에 제 과거의 경험을 다 떠올리게 하는 그렇죠. 예, 그런 섞여 아픈 있죠, 추억이 네.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어떤 면에서 앤디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근육돼지라는 게 아니고 해서 뭐 근육이 많지 않습니다. 네. 다만 여자친구를 찾아가서 이렇게 매달리는 장면이라든가 거기에서는 이제 앤디의 모습이 오버랩됐고요. 네. 또 이렇게 여자친구랑 만나고 있는데 그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가 뭐 이렇게 밤에 갑자기 전화를 해서 이렇게 통화를 한다던가 이런 거는 또 제가 또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경험 다 저는 없네요. 그러세요? 네. 이런 경험이 보편적인 게 아니었어요? 그러게요.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은 굉장히 스펙타클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가요? 네. 없는 경험이네요. 제가 좀 그랬군요. 네. 글쎄요. 지금 경환 씨와 저의 경우만 놓고 보면 네. 어느 게 뭐 대중적인지 많은 건지 잘 모르겠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한테는 이 두 사람의 캐릭터가 뭐 완전히 그렇게 상반된 캐릭터처럼 보이진 않았습니다. 네네. 예. 다 요소에 녹아 있는 네. 연애의 경험들이 있겠죠. 경환 씨라면 네. 물론 실제로 그런 경험은 없으시다고 하지만 네. 가령 이 고민중이 앤디를 보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전 남자친구가 지금 여자친구 집 앞에 와서 이렇게 빌고 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게요. 진짜 심장이 좀 더 뛸 것 같은데. 네. 일단 살피겠죠.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 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이 캐묻지 않을까요? 다시 들어왔을 때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 그렇죠. 어떻게 된 거냐, 많이 궁금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민중이라는 캐릭터는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별로 캐묻지도 않고 그냥 보던 무한도전을 다시 같이 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민중이 참 좀 무심한 성격이기도 해요. 네. 예. 좀 속으로는 끙끙 앓고 있긴 한데 밖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행동파가 아닌 거죠. 네. 그야말로 고민중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껄끄러운 관계일 수밖에 없는 두 사람이 의기투합을 하게 네. 됩니다. 여기서부터 약간 환타지예요, 사실. 맞아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싶긴 한데 둘이서 이제 거의 여행을 떠나게 되죠. 예. 이유인즉슨 재현이 네가 아는 재현이라면 저렇게 유골함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납골당에 유골함으로 갇혀 지내는 게 가당키나 하냐. 맞아요. 우리가 꺼내주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제안을 또 경쟁심이 발동했는지 주인공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둘이서 같이 작당을 하고 우리 근육돼지인 앤디가 경비 아저씨를 유인해서 막걸리를 먹나요? 아무튼 술판을 한창 벌이고 그 사이에 유골함을 훔치죠. 예. 범죄죠. 네. 예. 사실 범죄를 저지른 것인데, 이들이 어떻게 그 의기투합을 벌이는지, 여러분께 낭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너무하지 않아요? 놈이 불쑥 입을 열었다. 나는 잠자코 들었다.
기일인데 가족이란 사람들은 와보지도 않고 꼴이 그동안 한 번도 안 와본 것 같지 않아요? 나는 여전히 듣기만 했다. 호응과 상관없이 놈의 목소리가 고조됐다. 게다가 이런 깡촌에 처박아두고 말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야? 놈의 시선이 내게 향하는 게 느껴졌지만 나는 창밖만 바라보았다. 재현이가 잘못한 게 뭐 있다고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하마터면 그렇다고 대답할 뻔했다. 고개를 돌려보니 놈이 큰 눈동자를 깜빡이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은 마치 자신이 나를 잘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모를 리가 없었다. 내가 그를 아는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나를 알고 있을 것이다. 나는 공감한다는 눈빛을 보냈다. 그가 옳거니 하고 말을 이어나갔다. 다 내 잘못이죠. 내가 잘못해서 재현이가 이렇게 된 거라고요. 다 나 때문이라고요. 놈이 짧은 탄식을 내뱉었다. 과속방지턱을 지나며 차가 덜컹댔다. 덩달아 내 감정도 들썩이는 게 느껴졌다. 진짜 내가 신경을 썼으면 이럴 일 없었는데 진짜 내가 상병신이지 뭡니까. 다 내 잘못입니다. 제 잘못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다. 자책에도 경쟁심이 있나 보다. 아닙니다. 당신보다 내가 더 문제였어요. 내가 더 재현이를 힘들게 했다고요. 제 말은요, 너무 자책하진 말자는 겁니다. 놈이 잠시 골똘히 생각하더니 고개를 꺾었다. 우뚝하는 목뼈 맞춰지는 소리가 났다. 그럼 자책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괜히 벌집을 건드린 것 같아 나는 난감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놈도 더 이상 떠들지 않고 운전에만 집중했다. 한적한 국도변에 어느새 식당과 상점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길의 끝으로 읍내 초입이 보였다. 그때 녀석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근데 정말 너무한 건 말이죠. 재현이가 거기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아시죠? 여행 진짜 좋아했던 거. 압니다. 그런 애가 그 좁은 데 내내 갇혀 있으니 얼마나 답답할까요? 예? 그건 그래요. 나도 마음이 안 좋습니다. 맞는 말이었다. 아까 유골함 앞에 섰을 때 나는 그녀가 죽었다고 느껴지기보다는 갇혀있다고 느껴졌다. 놈의 말처럼 누구보다 활발하던 그녀가 저 좁은 네모칸 안에 갇혀 꼼짝도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서글펐다. 건널목에서 신호가 바뀌고 차가 급정거했다. 정면에 시선을 둔 채 놈이 입을 열었다. 구해줍시다. 내가 놀라서 돌아보자 놈이 눈을 마주쳤다. 재현이 꺼내줍시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거기 진짜 허술하던데 우리가 재현이 꺼내서 좋은 데 데려다 줍시다. 가족들이 버려둔 저런 데 말고 진짜 좋은 데 보내주자고요. 어때요? 신호가 바뀌고 뒤에서 차가 빵빵대기 시작했다. 녀석은 꿈쩍할 기색 없이 내 대답을 기다렸다. 놈의 눈에서 간절함이 느껴졌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속에서도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다. 살아있을 때 그녀는 자유로웠다. 넉넉한 부모님 집에서 나와 혼자 살았던 것도 구속받기 싫어서였고 애인이 있어도 혼자 여행을 떠나는 걸 더 좋아했다. 그녀가 연고도 없는 시골 구석에 박힌 저 좁은 유골함 안에 갇혀 있어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들자 놈의 말이 정말로 그럴듯하게 느껴졌다. 구해준다면 무슨 방법이라도 있나요? 물론이죠. 갈 거요, 말 거요. 놈이 정의에 동참하라는 듯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지기 싫었다. 알았어요. 차 돌려요. 오케이. 놈이 엑셀을 밟으며 운전대를 돌려 불법 유턴을 했다. 지금 이 두 사람이요. 네. 유골함을 네. 빼내오기로 작당을 했습니다. 네. 유골함 훔치기 작전 예. 개시되었죠, 지금. 지금 이 두 사람이 왜 같은 차를 타고 있냐면 원래 고민중은
터덜터덜 네, 뚜벅이에요. 예, 시골길을 걷고 있었는데 BMW를 탄 이 앤디가 차를 타고 가다가 타쇼 이렇게 된 거예요. 형씨 타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차마 자존심을 내세우기에는 날씨가 너무 더웠기 때문에 네, 정말 차도 안 다니는 도로였고 네. 코를 부르자니 또 막막하고 그랬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차를 타고 이런 이야기를 네. 나누게 된 겁니다. 네, 연적과 한 차를 타고 길을 가다 보니 이제는 연적과 함께 유골함 훔치기를 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한재현이라는 이 애인이 죽어서도 좁은 유골함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안타까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경환 씨, 뭐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사실은 이제 유골함이나 추모하는 추모공원 어렸을 때는 아무 생각 없었죠. 네.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에 모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점점 그 현실적으로 그게 어떤 상황인지를 보니까 죽음 이후에는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추모하는 그 자리도 눈높이면은 500만 원. 맞아요. 밑에 쪽이면 200만 원. 좀 더 싸고. 저 높은 데는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돼서 100만 원 막 이렇게.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은 적이 있었어요. 그걸 처음으로 알았을 때. 그렇죠. 전혀 몰랐거든요. 어렸을 때 이렇게 따라다닐 때는 전혀 몰랐는데. 그래서 이 두 사람의 행동이 좀 늦지 않았나. 애초에 뿌렸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을 그냥 개인적으로는 잠깐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거기 그쪽에다 유골함을 이제 안치를 했고 하니까 두 남자가 살아있을 때의 한재현이라는 캐릭터를 잘 아는 두 남자가 이런 결단을 내렸는데 소설에 뭔가 큰 사건이 일어날 것 같은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게 사실은 이 소설의 근본을 뒤흔드는 그런 질문이기도 한데요. 네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앤디와 고민중 이 두 사람이 아무리 한재현의 전 남자친구라고 해도 이들이 이럴 권리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이 두 사람이 알게 모르게 한재현의 이제 그 과거 부모님과의 갈등을 잘 알고 어떻게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를 아니까 거기에 대한 울분이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소설을 읽어 나가면서 그건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했는데. 원래 한재현은 집안이 부유했고 충분히 그 가정에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족의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해서 힘든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런 와중에도 글을 쓰면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과 한재현의 관계가 사실상 뭐 소원했다. 이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인데요. 와보지도 않으니까요. 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렇죠. 과연 앤디와 이 고민중이 그 한재현의 유골을 가져간다 그리고 뿌려준다. 저라면 그러니까 제가 만약 한재현이었다면 전 싫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현재의 애인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랑하고 있었는데 뭐 제가 죽었습니다. 그랬는데 현재의 애인이 제 유골함을 뭐 그렇게 가져가서 제가 뭐 좋아하는 뭐 예를 들면 뭐 어딜까요? 제가 좋아하는 장소가 글쎄 잘 모르겠는데 광화문 교보문고에 뿌려달라. 넌 여기에서 헌신했으니까 광화문 교보문고에 이렇게 흩날려 준다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의 전 애인이 그러니까 제 전 여자친구 두 명이 와가지고 얘랑은 어디를 갔으니까 뿌려줄게. 이런다면 전 죽어서도 싫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네. 왜냐하면 이미 끝난 사이잖아요. 그리고 있을 때 잘했어야 됐던 그 요소들이 소설에 많이 나오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주변 지인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이제
여성 지인분들, 여자 사람 친구들은 대체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구남친은 전부 쓰레기로 기억이 되는가? 그러니까 구남친의 쓰레기화인데요. 쓰레기 수렴의 법칙이라고.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연애를 해왔던 구질구질하게 왜 이래 이런 예.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저랑 만났던 네. 어떤 그 여성분들의 경우에 지금의 저를 다 쓰레기로 생각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 마음이 입장에서- 쓰려요. 예. 그래서 쓰레기인가? 글쎄요. 어, 그분들이 저를 네. 참 아니, 제가 근데- 지금 나와서 팟캐스트에서 저러고 떠들고 있지만 저런이 아니다. 막 이렇게 생각하실 그렇죠. 거예요. 예. 예전에 만났던 연인들과의 그 뭐 아름답게만 기억되는 일이 많지가 않죠. 네. 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제 소설, 그러니까 제가 이 소설을 읽을 때 가진 어떤 불만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 뭐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말 질문을 던진다면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다라는 니들이 생각이었어요. 뭔데? 그렇죠. 음. 그건 좀 더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이런 거예요. 이 책의 제목이 연적이지만 정말 이들이 연적일까? 아니거든요. 네. 연동인가? 짝패죠. 아, 짝패? 네. 그러니까 단짝인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여행을 해 나가면서 서로 부딪히는 지점도 분명히 있지만 네. 좀 친한 친구 사이처럼 네. 점점 변해가죠. 네. 콤비가 되잖아요. 네, 나중에 콤비. 이제 그런 이야기도 듣는데 홀쭉이와 뚱뚱이가 들어오는 줄 알았다. 그렇죠. 네. 네, 그런 홀쭉이야 뚱뚱이.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두 사람이 연적에서 친구가 되어갈 수 있었던 것은 결정적으로 재연이 죽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사랑하는 그 대상, 경쟁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는 대상이 현실에 없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둘이서 계속 여행 다니면서 술을 마시는데 술 마시면서 서로가 하는 행동들이나 서로가 뭐 이렇게 재현과의 추억을 들려준다든지 이런 네. 것들로 인해서 또 재현을 추억할 수 있고 그 모습에서 이제 그 옛날 사랑했던 연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그걸 오히려 또 마음은 쓰라리지만 즐기고 있는 네. 예,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이걸 좀 젠더적인 관점으로 읽어본다면 왜 여자친구는 혹은 여성은 이렇게 이 세상에 없는 존재로서 남자들에게 자기 마음대로 기억되는 것일까? 네. 이런 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남성으로서 그런데요. 대체로 남자들은 지나고 난 다음에 연애를 다 후회하잖아요. 아우, 내 여자친구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나는 네. 왜 못했을까? 후회스럽다 하면서 그러면서 술 먹고 전화하는 거잖아요. 내가 죽일 놈이지. 근데 정말 그랬을까? 사실은 안 그런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완벽한 이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앤디와 고민중이 추억하는 이 재현이라는 인물은요, 아주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네. 뭔가를 이루어내고 그리고 남자친구들의 결점을 다 받아주는 천사로 그려집니다. 그렇죠. 네. 저는 이런 관점이 결국 고민중의 시점으로 그려지는 소설의 인칭과 네. 맞물려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가졌던 이 소설의 좀 불만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였습니다. 네. 한재현의 캐릭터가 완전하다. 완벽하게 좀 표현이 되어 있다. 지나치게 이제 남성적 시선이라는 거죠. 제가 요즘 그렇군요. 예, 젠더에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네, 네. 이런 게 좀 읽혔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마치 그 앵무새 죽이기에서 백인의 시선으로 썼는데 그게 오히려 한계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 그렇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네요. 네. 네. 그것도 이따 작가님 오시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네. 네, 자연스럽게 한재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요. 이 고민중은 한재현이 첫 여자친구입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모태솔로. 네. 30살 넘어서 첫 연애를 한 거예요. 야, 이게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음. 제가
돌이켜보면 처음 연애를 했던 건 20살 때였어요. 그래요. 네. 제가 고등학교 때는 정석이네, 정석. 아니, 되게 연애를 해보고 싶었는데, 이 남자 고등학교라는 한계 때문에, 물론 뭐 미팅도 하고, 그런 적도 고등학생 때? 뭐 단체 미팅 같은 거 하잖아요. 저도 고등학생 때 미팅을 해봤어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 하면은 굉장히 빨랐다고 다들 부러워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 미팅을 하면 뭐합니까? 네. 재미는 없었어요. 네. 네. 그래서 20살 때 연애를 처음 했을 때는요,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찌질이도 그런 찌질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네. 네. 제 스스로 보기에 그래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제 감정에 너무 취해 있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고민 중도 비슷한 실수를 반복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 첫 연애에서 갖는 휘청휘청하는 그런 다사다난한 사건들이 많이 있죠. 네. 고민 중이 네. 한지연과 만나면서 어떤 생각을 했고 또 한지연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장면 또 경환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그녀를 사귀고 나서 내 삶은 많은 것이 바뀌어가고 있었다. 내게는 첫 연인이었고 매일매일이 데이트와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늘 시간과 돈에 쫓겼다. 소심한 나는 약속이 취소되고 그녀가 연락에 답을 안 하면 금방 삐치고 짜증을 냈다. 30이 되어 첫 연애를 하는 남자의 안달이니 오죽했겠는가. 그럼에도 그녀는 성마른 나를 받아주었다. 더 어른스럽고 더 잘 참았으며 좀처럼 화내는 법이 없었다. 그녀를 알아간다는 건 그녀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를 알아가는 것이었다. 장을 볼 때 그램수를 따져서 음식을 사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사대보험이 없는 게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도 알게 되었다. 프리랜서의 가장 큰 고충이 수금이란 것도 그때 알았고 무엇보다 글 쓰는 일만으로 살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출판사 편집자 생활을 하며 작가와 번역자들과 함께 일하면서도 그들이 그렇게 힘들게 사는지 알지 못했다. 강의도 하고 다른 원고 청탁도 받고 하며 다 살겠지라고만 여겼다. 심지어 재현은 무명 작가였다. 강의나 원고 청탁이 있을 리가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대학 때부터 꾸준히 배운 요가로 자격증을 따 강사 생활을 했고 그 일이 없으면 닥치는 대로 알바를 했다. 하루는 그녀가 푸념처럼 이렇게 말했다. 알바하느라 글 쓸 시간이 없어. 알바에 번 돈으로 시간을 사는 거야. 글 쓸 시간을. 근데 알바로 버는 최저시급으론 넉넉히 글 쓸 시간을 살 수가 없어. 아무래도 프리랜서는 프리한 시간에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프리한 시간을 사기 위해 돈을 버는 사람인 것 같아. 네. 여러분, 한재현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아, 만인의 연인 한재현. 이런 목소리를 가졌군요. 네.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셨던 김수진 PD님. 예, 달토끼로 출연하셨죠? 네. 그렇죠. 예. 오늘은 한재현이 되셨습니다. 오늘도 한재현으로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목소리가 정말 좋으세요? 네네. 정말 한재현이라는 캐릭터 이런 목소리였을 것 같지 않나요? 좀 사근사근 나긋나긋. 알바하느라 글 쓸 시간이 없어. 네. 그렇죠? 그리고 정말 오늘의 핵심 대사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예. 프리랜서는 프리한 시간에 돈 버는 사람이 아니고 프리한 시간을 사기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인 것 같아. 했는데 공감이 너무나 많이 가는 대사였습니다. 여기에 김호연 작가님의 이 경험들이 정말 잘 녹아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시나리오 작가, 또 편집자 일도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캐릭터들의 그러니까 근육돼지로 나오는 앤디만 빼고는 네. 다 본인의 경험이 녹아있는 거예요. 아, 그것도 하셨을지도 모르죠. 아, 헬스 트레이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역시 물어봅시다. 네. 아무튼 정말 허희 씨와 저 같은 예. 프리랜서에게는 공감이 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리고 이제 재현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를 알아갔다고 했잖아요. 예. 부모님이 굉장히 부유하시지만 그 부모님의 휘하에서 네. 사는 것을 거부하고 독립을 했는데요. 독립하는 과정도 참 스펙타클합니다.
돈을 모으고요. 네. 선 보라는 대로 보고 선 봐야 되니까 뭐 구두 사게, 옷 사게 돈 좀 줘 해서 용돈을 받아서는 다 차곡차곡 모아서 3천을 모아서 들고 나옵니다. 네. 그런데 그 3천만 원으로 전세를 얻었던 것이 500에 40이 될 때까지 글을 써나갔죠. 네. 네. 이 한재현은 시나리오 작가를 꿈꿉니다. 네. 네. 요가 강사라는 것도 원래 뭐 요가 강사를 진짜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네.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죠. 글을 써야 하니까요. 네. 예. 이 시나리오 작가가요. 제가 주변에 들어본 바로는 정말 이 처우가 대단히 열악하다고 네. 들었어요. 근데 이 한재현이 저는 돌아가신 최고은 예, 작가가 생각나더라고요. 네. 평소에 좀 이 어떤 병을 좀 앓고 계셨고 그 병이 좀 악화돼서 예, 돌아가셨는데 문제는 그렇게 세상을 떠날 때까지 너무 궁핍하게 그러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네, 생활을 했다는 거죠. 네.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하고 또 상도 받고 촉망받는 시나리오 작가로서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네. 그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일명 최고훈법이라고 네.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법을 제정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거의 유명무실하다고 해요. 네. 네. 그런 거 보면 글쎄요. 적용 기준도 뭐 까다로울 수 있겠고 네. 지급이 되는 시기도 너무 늦고 네. 그러게요. 그런 법을 뭐 이렇게 이슈가 있을 때 제정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뭐 하겠습니까? 네. 이제 실제로 제대로 적용이 되고 우리 사회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에게 잘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 네. 답답하죠. 그러니까 한재현의 죽음도 그렇잖아요. 한재현이 무슨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나 불강력적인 무슨 재해에 의해서 네. 세상을 떠난 게 아니잖아요. 병으로 죽었다고 되어 네. 있죠. 네. 뭐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그렇게 혼자서 생활을 하다가 예, 쓸쓸하게 예, 죽은 것으로 나옵니다. 네네. 예, 그런 거 보면 글쎄요, 소설가, 평론가 다 힘들지만 특히 이 영화계 이쪽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심각하게 문제가 불거져 나와서요. 네. 예, 저는 영화를 정말 좋아합니다만 영화를 볼 때 왜 관객들은 항상 제작자의 입장에서 볼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 영화 망하면 어떡하지? 이 영화 관객 수는 얼마나 들까? 이런 거 사람들이 되게 많이 궁금해하잖아요. 네. 그런데 저 영화에 참여한 스태프들이 돈은 제대로 받는 걸까? 그렇죠. 네, 이런 거에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들은 잘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많은 그 꿈을 키우는 꿈나무들을 이렇게 미혹하는 효과가 있어서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갖는데 실제로 그 업계에 뛰어들어서 음악도 마찬가지고 영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뛰어들어서 이제 경험도 쌓고 해나가는 과정 안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으면서 그게 경제 활동이 되면서 네. 꿈을 키워나가기에는 너무 어려운 예,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럴수록 어떤 구조적이고 또 제도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화는 특히 대규모의 자본이 투입되는 네. 예, 분야잖아요. 그런데 소수의 배우들만 정말 억대의 개런티를 챙기고 혹은 감독들만 네. 그런데 고생한 나머지 스태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어떤 대우가 없고 네.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정말 한국 영화를 아무리 우리가 지지한다고 해도 혹은 한국 영화를 좋아한다고 해도 이게 옳은 걸까? 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굉장히 극명한 빈익빈 부익부가 네.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같이 작품을 만들어 그러게요. 낸 스텝인데. 그러니까 무엇보다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다 20, 30대거든요. 네. 노동착취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 주변, 제 지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영화계 일을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보면, 야, 정말 돈을 거의 못 받더라고요. 자기가 그냥 정말 다른데 아르바이트 해서 예, 뭐 글 쓰고 스텝으로 일하고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그게 너무 정당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네, 경험을 쌓는 거니까. 네, 우리가 경험시켜 주는 거잖아. 이른바 열정페이인 거죠. 야, 그게 진짜 뭔가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화해서 이렇게 n분의 1 하는 그런 방법을 좀 만들면 적용 안 될까요? 그러게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근데 열린 마음 이런 거는 기대하면 안 되고요. 네. 정말 그 사람의 도덕심에 기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 도덕심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저는 그 김호연 작가님이 분명히 해주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그 점에 대해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런 사회 구조적인 억압은 또 세대적인 갈등으로 드러나죠. 네. 민중을 외치고 또 민주화 운동을 하던 아버지가 어떻게 일종의 자신의 신념을 배반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지 네. 그런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반감을 갖는지 네. 고민 중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죠. 어느 순간부터 나는 하숙생이 된 것 같았다. 말이 안 통하는 아버지와 결혼 얘기만 하시는 어머니 사이에서 나는 공짜로 밥을 얻어먹고 잠을 자는 하숙생 생활을 하고 있었다. 생활비에 보태라고 월급에서 30만 원씩 집에 들이던 것도 이제 생략하고 있다. 2년 전 아버지가 구입한 학원 건물의 가치가 오르면서 내 생활비를 보태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 되어버렸다. 청년 시절 박정희 독재 정권과 싸우며 자식들의 이름도 민주라 지으셨던 분이 이제 부동산 전문가가 되어서 땅값을 올려줄 정권을 지지하는 노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아버지의 인생은 뭐랄까 이쪽 저쪽을 잘도 오가며 잘 흘러왔다고 할 수 있겠다. 학생운동으로 복역하는 바람에 군대는 안 가도 되었고 출소 후엔 결혼을 해야 해서 취업한 곳이 학원업계였다. 명문대 간판을 앞세운 아버지는 학생운동으로 다져진 말빨과 지도력으로 학생들을 명문대로 이끌었고 제법 큰 학원의 대표 강사로 자리 잡게 되었다. 30년 학원 강사 경력이 완성된 결과물이 서초동의 5층 건물이었고 아버지가 차린 학원이 이곳에서 성업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늘 제도교육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는지 나와 여동생에게 교직을 이수할 것을 강조했고 야무진 여동생은 아버지 뜻대로 교사가 되었다. 반면 나는 교직을 이수하지도 않았고 대기업에 원서도 안 넣어봤고 그냥저냥 국문과를 졸업해 형편에 맞게 취직한 출판사를 5년째 다니고 있을 뿐이었다. 어머니의 결혼 타령과 아버지의 교직 타령은 사실 한 뿌리에 불과하다. 결혼을 하려면 출판사에서 책이나 만들어 가능하겠냐. 아버지 밑에와 학원 경영을 맡아라. 결론은 그것이겠지만 나는 학원을 경영할 생각도 없고 아버지의 후광을 받을 생각도 없다. 나는 무엇을 결정하는 게 매우 어려운 사람이지만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 잘 아는 사람이다. 내가 그렇게 혐오하는 속물인 아버지의 뒤를 따라 일을 하며 살고 싶지 않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못하고 살더라도 가장 하기 싫은 것은 안 하며 살려고 노력해왔다. 이 연적에 네. 부모와의 갈등, 부모와의 투쟁이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고민중의 네. 경우에도 그렇고 앤디의 경우에도 그렇고요. 네. 또 제주에서 만난 이 미수라는 여자도요. 네. 갑자기 한 여자를 만나죠. 네. 네. 뭐 특별히 어떤 썸씽이 있는 건 아닌데요. 네네. 이 스스로를 이 제주병자라고 소개하는 이 29살의 여성은요. 대기업을 그만두고 내려와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살아갑니다. 네. 그런 그녀가 이 부모에 대해서 역시 큰 그 반감을 갖고 있거든요. 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열심히 살았거든요. 피토하며 공부해서 고대 갔고 대기업에 들어가 죽어라 일도 해봤고 투표도 꼬박꼬박 하고 종합소득세에 지방세에 다 내며 살았고 남자였다면 군대 가서 뺑이도 쳤을 거예요. 워낙 가진 거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말이죠. 나 열심히 살기 싫어도 열심히 살았다고요. 내가 제주 가서 산다니까 부모님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너 나가 살면 걱정돼서 안 된다고. 그게 아니고 내가 있어야 부모님이 편하니까 그런 거라는 거 이미 다 알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부모님도 독립하시라고. 자식한테 덕볼 생각 말고 덕볼 생각으로 나 키운 거면 부모 자격 없다고. 네. 이게 좀 취한 상태에서 하는 얘기긴 합니다. 네. 네. 셋이서 지금 한잔 했거든요. 예. 네. 이런 거 보면 결국 부모님의 사랑 참 예. 감사하죠. 일인데 미수같이 생각하고 있는 경우도 이제 요즘 젊은 세대 중에서 이제 많이 튀어나온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소설에 계속 녹아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여하튼 어떤 식으로든 독립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저도 뭐 준비를 네. 하고 있지만 그러네요. 캐릭터 중에서는 고민중 씨 캐릭터시네요. 제가 국문과 나오고 네, 함께 지내고 계시고 네. 저는 이제 한재현 쪽이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네. 이제 혼자 살았습니다. 심지어 고등학교 때도 맞아요. 혼자 산 건 아니고 기숙사 생활을 했던 터라 3년의 기숙사 생활 그리고 대학 진학 이후 바로 혼자서 자취 생활. 네. 근데 그 후에 휴학을 했었거든요. 휴학한 상태에서 제가 돌입한 건 제주소년 1집 만드는 일이었어요. 네. 아주 갈등이 심화됐죠. 그렇지. 그럴 것 같았어요. 밤에 기타 치지 마라. 그때 아주 갈등이 고조되면서 제가 그때부터 그러니까 휴학하고 한 반년 후부터는 나와서 작업실 생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뭔가 큰 일을 하려면 부모님의 그늘로부터 반드시 벗어나는 일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은 항상 자식들에게 안쓰러우니까 좀 안정되고 좀 우리 자식이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그런 거 다 헛거야. 네네, 맞아요. 그냥 직장 잡고 월급 꼬박꼬박 받으면서 결혼하고 알콩달콩 사는 게 제일 좋아.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이제 기성세대가 가진 경험 안에서 앞으로 자식이 살아갈 면서 경제활동을 해야 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뭔가 해야 된다는 걱정과 염려가 섞여서 잔소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맹점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떤 거요? 부모님은 네. 앞으로 자식이 살아갈 세대의 경제활동의 그 중심이 뭐가 될지를 모르시는 분이신 거죠. 맞아요. 지금 음악 계속 해가지고 배고플 줄 아셨던 거죠, 제가. 근데 이제 앨범이 계속 나올 줄 모르셨던 거지. 이렇게 꾸준하게 나올 줄 맞아요. 계속 해도 될지 몰라주셨던 거죠. 그런 얘기 하세요, 나중에. 앨범 낸다 그래서 1집 나오고 말 줄 알았다고. 유재하 음악경연대회 나간다 그래서 그 대회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잠잠하겠구나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전혀 반대였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저는 대체로 20, 30대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뭐 부모님과 계속 싸울 필요는 없지만 그리고 늘 갈등 상태일 필요는 없지만 여하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라고 하는 부모님의 말을 여러 번 네. 의심할 필요는 있다는 것. 사실은 사실인데요. 부모님의 마음이 당연히 이제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이긴 한데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걱정은 하시더라도 이제 옛날 방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그렇죠. 앞으로 어떤 산업이 열릴지 모른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프로 게이머가 생길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죠. 게임 무조건 못하게 했었는데 열심히 하던 친구들이 큰 돈을 벌기도 하잖아요. 네. 참, 예. 항상 이 문제는 사실 이제 저도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네. 뭐 저도 답안을 정확하게 마련은 못했기 때문에 예, 저도 고민 중입니다. 네. 저희들은 언제나 고민 중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저희 마지막으로 네.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네, 이 소설에서 가장 훌훌 털어버리고 함께 떠날 수 있는 그런 요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런
장르이기도 하고요. 로드무비. 네. 민중과 앤디가 연적이지만 재현을 어딘가 좋은 곳에 뿌려주자는 취지로 이곳저곳 돌아다니거든요. 네. 남해도 가고요. 네. 예, 뭐 여수도 가고 또 제주도도 가게 네. 됩니다. 남해는 고민중이 이제 재현과 함께 떠났던 첫 여행지였고, 네. 그래서 둘만의 추억이 있는 그 바닷가에 재현이 참 좋아했던 바닷가에 뿌려주려고 딱 갔는데 이게 바뀌어 버렸어요. 모든 상황이, 풍경이 막 개발돼 버리고 정말 뻔한 피서지로밖에 변하지 않은 네.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이제 절규를 하죠, 주인공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긴 뿌려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마치 삼포 가는 길, 황석영 작가님의 그 삼포 가는 길 보면 마지막 장면에서 그 삼포가 자신이 생각했던 그 고향의 모습과 완전히 변해 있으면서 이제 낙담하는 장면으로 끝이 나거든요. 노래도 있는데 삼포로 나는 가야지. 아, 그래요? 유명한 그런 게 노래입니다. 있군요. 네. 죄송합니다. 문외한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남해에는 뿌려줄 수 없다. 그래서 향한 곳이 앤디와 재현이 여행을 떠났던 제주로 갑니다. 그래서 고민중 입장에서는 짜증나겠죠. 나랑 같이 갔던 데가 아닌데. 그리고 사귈 때도 이 전 남친이랑 갔던 곳인 걸 알기 때문에 한재현이 늘 제주도 한번 같이 가자고 했지만 결국 같이 안 가고. 질투나요. 예, 질투나서 그였는지 모르겠지만 질투나서였죠. 결국은 한재현 혼자 다녀왔고요. 그 이후에 헤어지게 됐고요. 왠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자친구랑 네. 어딘가에 갔는데 여자친구가 굉장히 익숙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네네.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막 예, 행동을 하고 너 와봤니? 이러면 누구랑 와봤어? 이렇게 되는. 그럼 얼버무리고 네. 뭐 그냥 그러니까요. 친구랑 와봤어. 이런데 왠지 이거 느낌이 묘한데. 네. 바로 그런 경험을 한 적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잘 설명을 해주고 아니면은 뭐 아예 이런 경우도 있죠. 그때 우리 여기 왔었잖아. 누구랑? 나 안 왔는데 누구랑 왔어? 누구야?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죠. 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전 일인데. 기억은 다 섞이는 거니까요. 네. 재현이 만약 자신이 죽게 된다면 제주의 이 오름에 묻히고 싶다. 네. 근데 그게 제주에 오름이 정말 많잖아요. 네. 300개가 넘죠. 네. 근데 그 어떤 오름인지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네. 이 근육돼지가 이게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방황을 막 하죠. 네. 제주도는 왔는데 어떤 오름이었는지 기억을 못 해요. 또 얘네들이 순진해요. 어떻게 보면 순진해요. 그래서 사실 제주도 어디에도 뿌려도 될 텐데 네. 꼭 그 오름이어야 찾아야 된다 하면서 이 미수라는 제주도에서 만난 여성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 와중에 결국은 사려니 숲길이라는 곳에 뿌려주기로 해서 거기까지 갔지만 또 마지막에 여기도 아닌 것 같다 하는 결론을 내리죠. 네. 이 유골의 운명도 참 네. 기구해요. 네. 그러니까 한재현의 이 유골을 이제 유골함에 담아오잖아요. 근데 초장부터 얘가 몰래 훔치려다가, 그러니까 앤디가 자기 혼자 이 유골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밤에 몰래 갖고 나오다가 이 넘어지는 바람에 난투국이 벌어지고 유골함 깨지고 네. 이런 그래서 상황이 그걸 있었죠. 어디다 담느냐? 앤디의 차 뒤 트렁크에 실려 있던 이 단백질 보충제. 네. 네. 근육 키우는 네. 단백질 보충제 통에다가 담아서 그러면서 또 뭐 강화 플라스틱이라고 잘 보존될 거라고 그런 얘기도 하죠. 네. 그렇게 하다가 이 미수를 만나게 돼서 어떻게 그 단백질 보충통에 갖고 다니냐. 이 양반들이 정신이 나갔구만 하면서 제대로 하나 짜라 나무로.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서 하나 만들죠. 유골함을 새로. 네. 그런데 이렇게 나무 상자에 담기게 된 재현의 유골. 과연 그녀가 원한 대로 제주도의 어떤 오름에 뿌려질 수 있을까요? 여기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이 제주에 가는 장면이 2번 나옵니다. 네. 다시 제주라고 해서 마지막에서도 나오는데요. 네. 이 소설의 챕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제 프롤로그가 안산이고요. 왜냐면은 장례식장이었으니까.
주평은 그 안치된 곳 네. 일주기에 만났던 납골당이 있는 납골당 그곳이었고 남해 그리고 여수 제주 이게 다 목차입니다. 네. 그리고 서울 그다음 에필로그인데 다시 제주입니다. 제주 소년으로서 제주에 대한 네. 이야기 좀 해주시죠. 왜 다시 제주? 반갑더군요. 제주도가 이들의 여행지에 포함이 되어 있고 네. 제주도에 가서 뭐 렌터카를 빌리기 시작해서 뭐 어디를 가야 되네, 어디에 뭐가 있네 하는데 제가 웬만해서는 다 아는. 네. 그리고 제주도를 시계로 놓고 몇 시 방향이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네네. 그거 많이 하거든요. 오. 제주도 사람들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저는 이제 20살 때 처음 제주도를 내려간 거였으니까 네. 살러 내려간 건 처음이었으니까 예. 제주도를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표현을 했던 거죠. 어느 쪽이냐, 시계 방향. 예. 방향 대충 남쪽, 동쪽 몇 시 방향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성산 쪽이야, 한림 쪽이야 이런 얘기하면서 동쪽이냐, 멋있다. 서쪽이냐, 그리고 서귀포냐, 뭐 네. 제주시냐 이런 얘기. 북쪽과 애월이냐? 남쪽이니까,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 두 사람이 재현을 이제 뿌려주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음식점에 많이 들어가요. 네네. 밥은 먹어야 되니까. 계속 먹는 얘기 나오고요. 그래서 그런지 홍상수 감독 영화 느낌이 계속 나요. 여기 홍상수 감독님이 맡아주시면 어떤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계속 술 마시고요. 술 마셨던 그 뭐라 그러죠? 숙취 해소를 다시 낮에 술로 하고. 그렇죠. 예. 제주도에서 먹는 음식으로는 갈치조림, 고등어구이, 보말 네, 해장국, 보말. 네, 이런 게 나오는데 경원 씨 좀 어떤 게 맛있습니까? 네. 제가 제주도에 다 먹어는 봤었죠. 예, 예. 가실 분들을 또 위해서 소개 좀 해주시죠. 일단 여기 나오진 않았는데 고기국수 있고요. 아, 예. 돈배. 예. 예. 고기국수가 돈배고기라고. 맛있고요. 아, 예. 회국수 맛있습니다. 회국수요. 네, 회국수 참 맛있고. 뭐 다 아시겠지만 흑돼지. 예. 네, 맛있고요. 제주도에서는 소가 예. 토탈 예. 하루에 한 마리 정도 그 소모된대요. 다 돼지고기를 먹는다는 얘기죠. 그만큼, 예. 예. 그런 얘기도 있고요. 음. 그리고 제주 우유 한라 우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거 네. 처음 들어봤어요, 네. 저는. 예. 우유가 있어요. 예. 근데 다릅니다. 신선도가 달라요. 맛이 좀 네. 달라요? 저 기숙사에서 살 때 아침마다 나왔거든요. 그걸 먹다가 서울 올라와서는 먹지를 못하잖아요. 네. 우유가 이제 달라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드셔보시고요. 그냥 보통 생선도 예. 완전히 다릅니다. 뭐 육질이나 이런 게 좀 달라요? 예, 그냥 달라요. 그냥 장르가 달라요. 이 제주의 생활인으로서밖에 말씀 그래서, 못하시는. 예, 제주도에서 생선을 먹으면, 그러니까 제주도 사람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생선이 다 똑같지, 뭐. 그래서 서울 와서 먹으면, 이제 뭐, 굉장히 오래된 생선을 먹는 기분이 나는 거죠. 저 갑자기 생각난 건데, 나중에 저희 낭만서점과 이 교보문고, 이렇게 해서, MT? 뭐 MT도 좋고 독자들하고 같이 제주여행 같은 거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좋네요. 역사기행 이런 거 하잖아요. 낭만기행. 제주소년 박경환이 안내하는 제주도 문학기행 허이도 참가합니다. 제주도 문학도 같이 얘기해요. 이렇게 하면 저는 꼭 공항에 내리자마자 가는 코스가 있는데 네. 학교 갑니다. 일단. 제주대요. 예, 학교 캠퍼스가 저는 글쎄 뭐 학교에 그렇게 애착을 가졌던 건 아니지만 이렇게 왜 재현이 결국 제주에 자신의 뼈를 묻을 수밖에 없는지 저도 제주도에 또 가본 사람으로서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김호연 작가님이 다른 장소도 아니고 서울도 아니고 뭐 여수도 아니고 제주일 수밖에 없었는가 느껴지네요. 네. 제주도가 많이 개발됐다고는 하지만 그 요즘에 최근에 가봤을 때 기이한 경험을 했어요. 저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중국말을 하고 있는. 맞아요. 중국인 관광객들 많이 깜짝 오죠. 놀랐습니다. 네네. 정말. 아무튼 제주도를 이렇게 뭐 차로 한 바퀴 돌든 예. 이렇게 한적한 곳을 이렇게 빙 돌다 보면은 예. 제주도에서밖에 느낄 수 없는 그 기운을 느낄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그 이름 기억 안 났지만 나중에 기억나잖아요. 네. 따라비 오름인데. 예, 따라비 오름. 저는 따라비 오름은 올라가 보진 않았는데 추천을 받았고 예. 그 오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네.
녹곰의 오름이라는 데를 제가 올라갔었는데 네. 천국 가는 길이 열려 있더군요. 네. 정말 아름답고 정말 신비해요. 그 길이. 네, 경환 씨가 이렇게 제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이 소설 읽으시면서 또 경환 씨가 해주었던 경험담 함께 떠올리시고 네. 제주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겨울에 가는 것도 좋잖아요. 겨울에 가면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성탄절을 즈음해서 갔던 적이 있거든요. 예. 봄이었어요, 거기는. 아, 따뜻하니까. 그게 이제 남쪽. 약간 운도 따라야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11월, 12월이 오히려 따뜻한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근데 제주도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못 느끼실 거예요. 쭉 살았으니까. 맞아. 근데 육지에 있다가 제주도를 딱 갔는데 완전히 한 10도 이상 다른. 네, 그러면 느낌 확 나죠. 여행할 맛 나죠. 유채꽃도 네. 그러니까 제주에서 제일 먼저 피고 이제 네, 이렇게 봄이 왔다라는 걸 사람들이. 근데 반대의 느끼잖아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제가 이제 유상봉 군을 데리고 다시금 제주도로 내려간 게 2004년이었거든요. 예. 저 혼자 1년 살았던 게 2002년이고 유상봉 군이 골병이 들었습니다. 왜요? 남쪽이니까 따뜻하겠지 하고 굉장히 얇게 챙겨온 거예요. 새 학기를 맞이해서 예. 자기 원래 하던 스타일대로 하다가 제주도에 바람이 너무 차고 3월이 정말 춥거든요. 또 그렇군요. 예, 또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콜록콜록 됐던 적이 있습니다. 네. 야, 이렇게 저희 연적이라는 작품 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우선 연애의 경쟁자로서 이 앤디와 구민중이 서로 어떻게 또 친구가 되어 가는가가 나오고요. 또 이 한재연이라는 이 만인의 여성, 이 두 사람의 정말 천사 같은 여자친구를 또 어떻게 이들이 정말로 천사로 만들어서 기억을 하는가, 제멋대로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도 나눠봤고, 또 마지막에는 한재연이 유골이 뿌려졌던 이 제주가 또 어떤 곳인지 사실 소설 내용보다는 경환 씨의 경험담 소개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 소설을 그렇다고 해서 뭐 다 소개한 건 또 아닙니다. 네. 결정적인 장면이 사실 뒤에 남아 있어요. 스토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복수의 장면들이 또 있습니다. 진짜 연적이 남아 있죠. 예. 그 복수의 장면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 숨겨져 있던 캐릭터인 영화 감독이 따로 있는데요. 이놈 때문에 우리 재현이가 죽었다 하는 그런 분노를 가지고 두 남자가 복수를 펼치죠. 그런데 이 복수극까지 뭐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독서의 즐거움은 여러분께서 한번 누려보시는 걸로 저희가 내지는 아마 영화화 됐을 때 요 포인트로 후반부가 이렇게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구성이 짜여지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는 이만 김호연 작가의 연적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잠시 후에 또 김호연 작가 오실 거잖아요. 잠시 후에는 작가님을 직접 모시고 대담을 나눠보고 방송은 다음 주에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낭만서점 40회 첫 번째 트랙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